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가끔 다른 사람들 사는 얘기를 듣다 보면 별일이 다 있네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제 얘기도 남들이 들으면 참 황당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정리됐지만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분해서 손이 떨릴 지경이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억울하게 당하기만 한 게 아니라 통쾌하게 복수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막막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부끄럽지만 용기 내어 털어놓는 제 인생 이야기에 부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친구 소개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어요. 연애 기간 1년 동안 겪어보니 이 사람이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 아빠가 망설임 없이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아빠는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신 분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재료 손질하고 밤 10시까지 가게 지키시고요. 그렇게 30년 넘게 일하셔서 모으신 돈이었죠. 솔직히 저희 집이 부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무리해서 34평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빠가 등기권리증 건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저는 펑펑 울었어요. 아빠는 식당에서 수십 년 일하느라 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몰라요. 그 손으로 칼질하고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해 평생 모은 돈을 전부 저한테 주신 겁니다. 시댁에서는 뭘 해줬냐고요? 아무것도요. 시어머니한테 그냥 예단비 조금 받은 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선하네요. 우리 아들이 오죽 잘났니? 너희 아버지도 잘난 사위 놓치기 싫어서 신혼집까지 떡하니 사주시는 거 아니겠어? 내가 자식 하나는 번듯하게 잘 키웠지. 좀 황당했지만 그땐 그러려니 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는 아빠가 자식 잘 살라고 마련해 주신 집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본격적인 문제는 결혼 후에 시작됐습니다. 착실하고 다정한 줄 알았던 남편이 조금씩 달라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 수도 있겠네요. 연애할 때와는 다르게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과 생활비 문제로 자꾸 부딪혔습니다. 저희 남편은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었는데 연애할 땐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서는 늘 돈이 없다고 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 현장이 잘 안 돌아가서 월급도 깎였어. 처음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진짜 경기가 안 좋은가 보네. 그렇다고 월급까지 깎이다니 큰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습니다. 남편 마음은 저보다 더 답답하고 안 좋을 것 같아 묵묵히 제 월급으로 살림을 꾸렸네요. 저도 작은 무역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거든요. 월급이 많진 않았지만 아끼고 아끼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어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물론 남편도 기뻐하는 것 같았고요. 이제 나도 엄마가 되는구나. 우리도 진짜 가족다운 가족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 뿌듯했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제 수업이 없어졌으니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아야 아이를 키우고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주는 돈이 저희 세 식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애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아시죠? 기저귀, 분유, 아이 병원비, 꼭 필요한 돈만 써도 남는 게 없었어요. 겨우 쌀쌀돈도 빠듯할 지경이었죠. 저는 참다 못해 결혼하고 처음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생활비 좀 더 보내줘. 지금 상태로는 살림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 제 말에 남편은 늘 한숨을 쉬었죠. 지은아, 내가 회사 사정 얘기했잖아. 더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어. 월급 오르면 더 줄게. 조금만 참아봐. 그러면서 맨날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 아껴 써야 한다, 그런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못난 짓을 하고 말았어요. 또 친정에서 도움을 받은 거예요. 제가 직접 부탁한 건 아니지만 애 부녀도 아끼는 딸을 보며 안타까워하던 엄마가 몰래 용돈을 쥐어주신 거죠. 저는 차마 그 돈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번 달만. 그이가 월급 오르면 생활비 더 주겠다고 했어. 요즘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은가 봐. 괜찮아. 원래 애 키우는 게 돈이 많이 들어. 그래도 너희 아빠가 알면 속상해 하실 테니 아빠한텐 말하지 말고. 그러면서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고 한 번도 저를 나무라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신혼집까지 사주신 친정 부모님께 또 손 벌리고 사는 저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돈이 없다니까 뾰족한 수가 없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바로 그게 저의 가장 큰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없다고 친정에 기대는 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시어머니 얘기도 해야 할 것 같네요.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저한테 대놓고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지은아, 너 그깟 집 몇 푼이나 한다고 혹시 내 아들 기죽이는 거 아니지? 집만 있으면 뭐하니? 돈을 벌어야지. 우리 민재가 돈 벌어서 먹여 살려주니 네가 마음 편하게 애나 보면서 살 수 있는 거야. 항상 남편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해. 정말 웃기는 말이었어요. 집도 그렇지만 생활비조차 친정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남편이 먹여 살린다니 답답한 말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시어머니한테 말대답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괜히 나서서 어머니 속을 뒤집으면 남편이랑 사이만 나빠질 게 뻔했으니까요. 원래 남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시어머니 편이었거든요. 결혼 초에 제가 한번 서운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야, 엄마가 다 며느리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새겨듣지 못할 망정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 욕을 해? 내가 너희 부모님 욕하면 좋겠냐?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 말씀에 서운한 게 있어도 그냥 입 다물고 대충 웃어 넘기게 됐어요. 남편과의 문제도 그랬죠. 가능하면 비위 맞춰주며 큰소리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들도 결혼하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고 무엇보다 애 앞에서는 죽어도 싸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결혼한 지도 7년이란 시간이 흘렀더군요. 아이도 훌쩍 자라 유치원생이 되었고 저도 진즉에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해 돈을 벌고 있었죠. 하지만 형편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여전히 경기 핑계를 대며 간신히 주던 생활비마저 줄여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돈을 벌지만 여전히 생활은 빠듯하기만 했어요. 그래도 아이가 있어 참고 버텼습니다. 저를 보면 달려와 안기며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아이를 볼 때나 남편이 아주 드물게 다정할 때면 그래도 행복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나아지겠지. 남들 사는 건 뭐 별거가 있겠어? 하지만 얼마 안가 그렇게라도 간신히 유지해 나가던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네요. 어느 날 평범한 일상을 마치고 잠을 청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느닷없이 초인종이 울린 겁니다. 그것도 미친 듯이 쉬지 않고 울려댔죠.
남편은 투덜거리며 일어났어요. 누구야 이 시간에? 저도 불안한 마음에 따라 나갔습니다. 헌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서 계셨는데 모습이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머리는 잔뜩 헝클어져 있고 옷이 다 찢어져 있었어요. 심지어 얼굴에 멍자국까지 있더군요. 그런데 정작 놀랄 일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뒤로 엄청 화가 난 채 인상을 잔뜩 쓴 남자 3명이 서 있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놀라서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자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여시더군요. 민재야, 어미 좀 도와다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졌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역시나 그날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어머니의 개인사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중학생 때 사별하고 내내 혼자 사시던 어머니가 저희 아이가 4살 때 재혼하셨어요. 상대는 사업한다는 연하의 남자였는데 저희는 딱 한 번 결혼식 겸 상견례 자리에서 얼굴 본 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재혼 후에는 늘 바쁘다며 어버이날이나 생신에도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하셨고 연락도 뜸하셨거든요.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뒤늦게 신혼을 즐기시는 것 같아 저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그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나타난 어머니의 입에서 엄청난 말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글쎄, 그 재혼남의 권유로 시어머니가 지인들 돈을 끌어모아 코인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재혼남이 자기가 돈을 맡아 불려서 큰 돈을 벌어준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자그마치 10억이랍니다. 10억이요. 그런데 그 돈을 코인에 넣었다가 홀랑 다 날렸다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재혼남은 남은 돈 조금 챙겨 도망쳐 버렸고요. 그러니 피해자들이 전부 시어머니한테 돈 내놓으라고 몰려든 상황인 거죠. 민재야, 제발 나 좀 살려줘라. 저 인간들이 날 죽이겠다고 저렇게 때로 몰려들었어. 시어머니는 울면서 매달리셨고 멍하게 서 있던 남편이 어머니를 부축해서 안으로 들였습니다.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넋놓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때 문 앞에 서 있던 남자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야, 황금자, 어딜 그냥 들어가? 도망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고 했지. 우리 돈 내놓고 가. 그 말에 남편이 얼른 나가 사람들을 진정시키더니 무슨 약속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온갖 욕설이 난무하던 상황이 조금 진정되고 한참 만에야 사람들이 떠나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어와 황급히 문을 잠갔어요. 그게 바로 지옥 같은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집과 가족은 빚쟁이들의 먹잇감이 되었어요.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매일 찾아왔거든요. 낮이고 밤이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현관문에 사기꾼이나 날강도 같은 말을 잔뜩 써놨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집 앞 복도도 온통 시뻘건 글씨로 도배가 되어버렸죠. 경비 아저씨가 애써 지워놔도 다음 날이면 또 써놓고 갔어요. 초인종도 하루에 수십 번씩 울렸습니다. 새벽 3시든 4시든 아랑곳 없었죠. 고작 6살 된 저희 아이가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엄마 무서워. 나쁜 아저씨들이 또 와. 괜찮아, 꿈이야. 엄마가 안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얼른 자. 그렇게 아이를 안고 달래면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이게 대체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거지? 이건 사는 게 아니야. 물론 경찰에 신고도 해봤죠. 그래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 돈 잃고 눈이 뒤집혀 찾아오는 사람들 무슨 수로 맞겠어요? 우리가 괜히 찾아와? 당신 시부모가 우리 돈을 가져갔으니 오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그 여자아들이 자기 엄마 대신 다 갚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 쳤다니까?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는 뭐 방법이 없는 줄 알아? 뭐 그냥 당신 시어머니 콩밥 먹게 해버릴까? 그렇게 말하면서 욕하고 악을 썼어요.
당연히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혹시나 흥분한 사람들이 아이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불안에 떨어야 했죠. 아파트 이웃 주민들의 원성도 하늘을 찔렀어요. 궁지에 몰린 저는 점점 미쳐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 바로 저희 어머니는 아들네 집에 눌러앉아 태연하게 TV를 보며 뒹굴었어요. 그렇게 끔찍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긴커녕 점점 더 악화됐어요. 기다리다 못한 피해자들이 이젠 아예 대놓고 행패를 부렸거든요.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문 앞에 오물을 뿌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집에 들어가는데 달걀이 날아오기도 했어요. 간신히 얼굴은 피했지만 몸에 맞아 코트가 온통 달걀 범벅이 되어버렸죠. 저는 너무 놀라서 무릎이 꺾여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저지만 아이의 고통이 더 심해졌어요. 밤마다 울면서 깨고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떼를 썼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우리 집 앞에 빨간 글씨 있다고 놀려. 나쁜 사람들이 사는 집이래. 우리 가족은 다 도깨비래.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칼에 베이는 것 같더군요. 고작 6살짜리가 무슨 죄라고. 친구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저는 견디다 못해 남편한테 애원했어요. 여보, 제발 어머니 다른 데 모시자. 아니면 어디 잠깐이라도 피해 계시라고 해. 이러다 애가 진짜 병나겠어. 그런 남편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를 어디로 보내? 지금 나가시면 저 사람들한테 맞아 죽어. 너 지금 시어머니 돌아가시라고 고사 지내냐? 그럼 우리 애는? 잠깐만 참아. 엄마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일이잖아. 잠깐만? 이게 잠깐 찾아서 해결될 일이야?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했어요. 이러다 진짜 가정이 무너지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럼 이 집 팔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뭘 팔아? 이 집 팔자고. 내가 알아보니까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잘하면 8억 가까이 받을 수 있겠더라. 그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어. 얼마나 다행이냐. 집 팔면 엄마 빚 갚고 급한 불은 끄지. 저는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남편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처음엔 농담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웃음기 하나 없이 너무 진지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죠. 저는 이를 악물고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여보, 이 집은 아빠가 우리 신혼집 하라고 사주신 거야. 잊었어? 그런 제 말에 오히려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주신 거니까 우리가 알아서 쓰면 되잖아. 신혼집으로 잘 썼으니 이젠 진짜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면 되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집을 팔면 우린 어디로 가고 애랑 길바닥에 나앉자는 말이야? 그건 월세 보증금만 빼놓으면 되지. 회사 상황 나아지면 다시 열심히 모아 전셋집으로.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더 듣고 있을 수 없어 남편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어요. 그게 말이 돼? 결혼하고 7년 넘게 계속 나빠지기만 한 회사 상황이 갑자기 좋아질 것 같아? 그리고 이 집 팔아봐야 어머니 빚 다 갚지도 못해. 그럼 나머진 어쩔 건데? 당신이 뭐 좀 모아놓은 거라도 있어? 제 말에 남편이 인상을 구기며 대답했죠. 내가 돈이 어딨어. 월급 제대로 안 나와. 생활비 주기도 힘든 거 알면서 그딴 소리야? 나 염장 지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 그렇게 땡전 한 푼 없다면서 무슨 수로 월세는 낼 건데. 지금 내가 버는 걸로는 우리 세 식구 먹고 사는 것만도 벅차.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뭐 엄마 그냥 모른 척해? 야, 나도 아까 말했잖아. 이 집 장인어른이 신혼집 하라고 사주신 거라고. 네가 결혼 안 했으면 이 집 사주셨겠어? 나랑 결혼했으니까 사주신 거잖아. 그러니 나도 엄연히 권리가 있지. 어차피 집은 부부 공동재산인 거 몰라?
공동재산이라니. 이건 우리 아빠가 엄연히 내 명의로. 야, 무식한 소리 하지 마. 이 집 우리 혼인신고하고 나서 등기 쳤거든? 혼인기간에 생긴 재산은 다 공동재산이야. 모든 재산은 부부한테 똑같이 권리가 있는 거라고. 몰랐냐? 남편이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싫으면 이혼해. 어차피 이 집 절반은 내 거니까. 이혼하고 재산을 나누자고. 뭐야? 순간 머리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지? 내가 애까지 낳고 7년 넘게 믿고 산 남자가 이런 도둑심보를 가진 인간이었다니. 그때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나타나 거들었습니다. 아마 밖에서 저희 얘기를 몰래 엿듣고 계셨던 것 같더군요. 지은아,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인정머리가 없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시어머니 깜빵에 쳐놓고 싶냐? 내가 사기꾼으로 잡혀가면 너랑 애는 뭐 좋을 것 같아? 평생 사기꾼 전과자 손자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야 해. 그래도 좋냐?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미안해하긴커녕 저를 나무라셨어요. 이럴 때 가족이 힘을 합쳐야지. 집 하나 파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큰 소리야. 그깟집 너희 아버지가 식당 몇 년 더 해서 하나 더 사주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깟집이라니. 저희 아빠가 제 신혼집 사주시려고 30년을 하루같이 새벽에 일어나 뼈 빠지게 일하신 돈을 다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픈 허리를 파스로 달래가며 병원비도 아껴서 모으신 돈이었죠. 근데 그걸 몇 년 더 하면 된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얼굴이 너무 뻔뻔해 보여 치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빠가 사주신 집 팔아 어머니 빚 갚고 아빠한테 집을 또 받으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아요? 그래, 자식 나눠 가진 사이면 가족인 거야. 가족끼리 도우라는 게 뭐 잘못된 말이냐? 그리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나? 시어미가 죽게 생겼는데 넌 이딴 집이 더 중요하다 이거냐고. 버는 사람이 좀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저 회사 못 가고 집에 있는 동안 친정에서 계속 용돈 받아서 생활했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제 명의로 사준 집까지 팔아 어머니 빚을 갚으라고요? 전 그렇게는 못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어쩔 건데. 무서워서 못 살겠다며. 나 외아들이야. 근데 이 상황에 엄마를 버리란 말이야? 난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집을 파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잖아. 다른 방법이 있으면 네가 말해봐. 뻔뻔한 모자의 공격에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끝까지 집은 못 팔겠다고 버텼죠. 자기는 자식돌이 하겠다며 저한텐 친정아빠가 힘들게 사준 집을 팔아버리라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생활비도 제대로 못 주는 무능한 남편 때문에 부모님 등골 빼먹은 것도 면목 없는데 도대체 양심이란 게 없는 인간 같더라고요. 그렇게 조금도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며 상황만 더 나빠졌어요. 매일매일 피해자들이 찾아오고 아이가 울고 집안이 난리였죠.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이런 말을 하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야, 너 당장 여기 사인해. 이게 뭔데? 눈이 있으면 보일 거 아니야. 부동산 매도 나한테 일임한다는 위임장. 제발 더는 기운 빼지 말고 빨리 처리해서 엄마 도와주고 우리도 사람답게 좀 살자. 그 인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우리 현장까지 찾아온다고. 뭐라고? 저는 허공에 대고 헛웃음을 터뜨린 뒤 그 서류를 주워들고 냅다 찢어버렸습니다. 싫어. 절대 안 해. 아니 못해.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야, 너 지금 장난해? 지금이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 몰라? 그게 내가 만든 상황이야? 내가 왜 우리 아빠가 피땀 흘려 사준 집을 팔아서 남의 빚을 갚아줘야 하는데? 남? 너 말 그렇게 정 떨어지게 할 거야? 내가 뭘? 그럼 그게 어머니 빚이지 내 빚이야? 내가 어머니 빚내서 코인 투자하라고 했어? 난 아무것도 몰랐잖아. 저도 결혼하고 거의 처음으로 남편한테 크게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보란듯이 더 크게 외쳤죠. 그래, 뭐 끝까지 그렇게 나오시겠다? 좋아! 그 말과 동시에 남편이 벌떡 일어섰어요. 싫으면 이혼해! 이혼하고 법대로 나누면 절반은 내 건 거 알지? 저는 언뜻 그 말뜻이 이해되지 않아 멍해졌습니다.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그리고 집값 반을 내놓으라고? 그래, 난 엄마를 도와야겠고 넌 싫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난 집값 반이라도 건져서 급한 불이라도 꺼야겠어. 이혼이 싫으면 위임장에 사인해.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그 대화를 옆에서 듣던 시어머니가 희죽거리며 입을 여시더군요. 아이고, 내 아들이 이렇게 효자다. 지은아, 너 똑똑하게 선택해라. 이혼하면 너도 좋을 거 없잖아. 애는 무슨 죄니? 이깟집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면 애가 퍽이나 좋아하겠다. 저는 멍해지는 정신을 가다듬고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게 가족인가? 어떻게 7년을 한 입을 덮고 산 남편이 저럴 수가 있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은 다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아이가 저의 우는 소리를 들을까봐 숨죽여서 한참을 울고 또 울었죠.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제가 이혼을 거부하고 위임장에도 서명하지 않자 진짜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빨리 정리해야 엄마 빚 더 안 불어나. 질질 끌수록 갚아야 할 사채 이자만 늘어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저 인간한텐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 자기 엄마 빚 갚자고 나랑 이혼을 하겠다니. 내가 그동안 뭘 위해서 이 결혼 생활을 포기 못했지? 앞이 캄캄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죄 없는 전화기만 들었다가 놨다 반복했지만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얘기하기도 창피하고 친정 부모님께 더욱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결국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쓴 눈물만 삼켰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소송을 제기하고 이틀 후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피해자들이 제 직장에도 찾아온 겁니다. 한진 씨 맞죠? 시엄마가 우리 엄마 노후자금 다 날리고 배째라는데 어쩔 거예요? 당신들 뭐하는 인간들이야? 부모가 사고를 쳤으면 자식들이라도 책임을 져야지. 경찰 불러야 정신 차릴 거야? 그렇게 삿대질하며 난리치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맸어요. 직원들이 다 수근거리고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결국 사장님이 절 부르셨습니다. 한준 씨, 개인적인 일로 회사에까지 영향을 주면 안 되죠. 집안일 정리할 때까지 좀 쉬는 게 어때요? 애 봐줄 사람 없다고 해서 육아휴직도 신경 써줬는데 직원들도 동의하고 이대로는 곤란하네요. 내가 상황 봐서 연락하죠. 권고사직이 분명했어요.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냥 나가라는 말을 가능한 좋게 포장하신 거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시어머니 일로 저는 오랜 시간 일한 회사까지 그만둬야 했습니다. 조용히 짐을 챙겨 회사를 나오다 돌아보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어요.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꼴까지 당해야 해? 내가 사람들 돈을 들고 튀었어? 내가 사기쳤냐고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 하지만 아무리 속으로 소리쳐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고 제 속만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쫓겨나고 보니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계시는 집으로는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발길이 절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친정집 대문 앞에 서니 당당하게 배를 누를 수가 없어 한참을 망설였어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10억 빚을 지고 도망쳐 저희 집에 와 있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그것도 모자라 남편이 집을 안 판다고 하니 이혼 소송을 넣었고 저는 빚쟁이들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났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죠. 그런데 하필이면 엄마가 장보고 돌아오다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저를 발견하셨어요. 어머 지은아, 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이 짐은 다 뭐고? 오늘 회사 안 갔니? 하지만 저는 그 질문에 하나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터져버렸거든요. 엄마? 저는 엄마한테 안겨서 엉엉 울었습니다. 30 훌쩍 넘어 애엄마가 된 딸이 길바닥에서 친정엄마한테 안겨 아이처럼 울어버린 거예요. 엄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셨지만 일단 저를 안아서 등을 토닥이며 집으로 데려가셨죠. 그래서 저는 거실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잔 받아들고 겨우 감정을 추슬렀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시어머니의 빚 얘기와 남편이 이혼 소송한 얘기, 회사에서 잘린 얘기까지 그동안 참아왔던 일을 전부 시원하게 입 밖으로 꺼내놨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한숨을 푹 쉬셨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지은이 많이 힘들었겠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아빠도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지? 아니 어떻게 말해.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해주신 집인데 기막혀 하실 거야. 저는 말하면서 또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가 그 집 마련할 돈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랑 엄마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한 번 못 갈 정도로 쉬는 날도 없이 일하며 모으신 돈이었어요. 그런 피와 땀으로 마련해 주신 집을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걸 알면 얼마나 속상하실지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장갑을 끼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오랜만에 가게를 일찍 닫고 들어와 뒷마당에 있는 텃밭에서 일하고 오신 것 같더군요. 지은이 왔네? 연락도 없이 웬일로? 아빠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말씀을 다 잊지 못하고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지은이 울었니? 무슨 일 있어? 하지만 전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차마 아빠와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대신 운을 떼주셨어요. 여보 앉아봐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엄마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 아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의 말씀이 이어지자 저는 눈물을 훌쩍거렸고 아빠는 가만히 듣고 계셨어요. 표정 변화는 거의 없으셨지만 손등에 핏줄이 붉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주먹을 꽉 쥐고 계신 것 같았죠. 얘기가 끝나자 아빠가 눈에 힘을 주며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이혼 소송을 넣었다고? 네. 내가 신혼집으로 사준 집 팔아서 시어머니 빚값 자는 거 거절했다고? 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간신히 대답만 했습니다. 아빠한테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거든요. 아빠 미안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사주신 집인데. 지은아, 고개 들어라. 아빠가 제 말을 끊으셨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아빠를 바라보다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눈시울을 붉히고 계시더라고요. 네가 뭘 잘못했니? 잘못은 그 인간들이 한 거지. 울지 마라. 너한텐 아빠 엄마가 있잖아.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딸의 눈물을 보자 아빠가 거친 손을 들어 올려 제 눈물을 닦고 손을 잡아주며 말씀하셨어요. 마음고생 많았지. 이제 걱정하지 말고 우리 변호사부터 찾아보자. 변호사? 그래. 그놈이 법대로 하자고 했다며. 좋아. 우리도 이대로 당할 순 없지.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아빠는 눈을 빛내며 말씀하셨지만 전 걱정이 앞섰죠. 근데 아빠, 변호사 비용도 비싸고 들어보니까 법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맞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포기는 아직 일러. 사람 일은 끝까지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다.
아빠가 단호하게 말씀하시자 저도 모르게 용기가 샘솟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를 악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지든 이기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아이한테도 아빠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지. 다음 날 저는 아빠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인터넷에서 승률이 높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본 거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는데 제 얘기를 듣더니 단박에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남편이 그동안 생활비도 제대로 안 갖다 줬다는 거죠? 네, 늘 돈이 없다고 했어요. 경기가 어려워서 건설업이 힘들고 그래서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요.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라고 하셨죠? 네. 변호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직급도 높고 그 정도면 급여가 적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좀 더 알아볼게요. 차근차근 준비해서 어떻게든 이겨야죠. 그 말을 들으니 조금 희망이 생기더군요. 잠시 후 충분한 상담을 나누고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변호사가 아빠와 저를 바라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길고 힘든 싸움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판결이 어떻게 날지도 100%는 장담하기 어렵고요. 그렇지만 전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니까 의뢰인분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하듯 대답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그래도 희망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다. 저 변호사 믿음이 가. 그렇지? 나도 그래요, 아빠. 넌 힘들겠지만 집에 가서 그 인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살펴봐라. 맘 같아서는 애 데리고 우리 집에 와 있으라고 하고 싶지만 변호사가 이혼 전에 집을 나오면 소송에 불리하다니까 잠깐만 참아보자. 알았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 나도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니까. 아빠 앞에서 기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지만 솔직히 속으론 여전히 불안했어요. 변호사가 싸워볼 만하다고는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혹시나 지면 어쩌지? 정말 아빠가 피 같은 돈으로 산 집의 권리를 절반이나 그 인간한테 넘겨야 하는 건가? 그날 밤도 여전히 저는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빚쟁이 때문이기도 했고 이혼 소송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기도 했죠. 결국 그날도 새벽 3시가 넘어서 간신히 눈만 붙였네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재판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변호사한테 가끔 연락이 왔어요.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내고 자료 준비를 잘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꼬투리 잡을 일을 만들지 말고 가능한 한 조용히 지내라고도 하더군요.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했어요. 지은 씨, 조금만 더 힘내요.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 그런 변호사의 말이 단순히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한 인사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재판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아빠랑 같이 법원에 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을 비운 상태였어요. 변호사가 희망적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자세한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그냥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덜 실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법정으로 들어가려다 복도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지만 서로 각방을 쓰고 있어 제대로 얼굴 본 게 한참 된 것 같았죠. 이혼 소송을 시작하며 저는 내내 아이의 방에서 잤거든요. 저를 본 남편은 무척 자신만만하고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그 얼굴을 무시하고 법정에 들어서니 방청석에 앉은 시어머니도 절 보더니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왔니? 우리 제발 빨리 끝내자.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으니까.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보기 좋게 무시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려 노력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자 곧 판사가 들어와 재판의 시작을 알리며 이렇게 말했죠. 먼저 원고 측 재산분할 청구 내용을 말씀하세요. 남편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에 관해 공동재산으로서 절반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모든 재산은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흘겨보더군요. 저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틀렸어. 결국 아빠가 사주신 집을 지키지 못하고 절반 뺏기는 건가? 그때 저희 변호사도 일어서더니 당당한 태도로 또박또박 의견을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주장에 동의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재산 분할에 동의한다니 그건 저를 위한 변호가 아니었어요.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뿐 아니라 남편과 그 변호사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변호사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모든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는 원고 측 주장에 따라 피고 측에서도 재산 분할을 청구합니다. 그 말에 판사가 묻더군요. 피고 측 재산 분할 청구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저희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제출하며 놀라운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원고 송민재 씨가 은닉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떨어지자 법정이 마구 술렁였습니다. 제가 재빨리 고개를 돌려 살펴보자 남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는 게 보였어요. 그때 판사가 눈을 크게 뜨고 저희 변호사에게 묻더군요. 은닉한 재산이라니 원고 측에 그런 게 있었나요? 그 말에 변호사가 자신만만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원고는 5년 전 혼인 2년차 당시에 강원도 인근 토지를 약 2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었지만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땅이라니, 그것도 결혼 2년 차에 남편이 강원도에 땅을 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 당시 남편이 뭐라고 했었는지를 떠올려 봤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월급이 많이 깎였어. 미안해. 당분간 생활비 많이 주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서 생활비라고 하기도 우스울 만큼의 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쥐어짜듯 생활하다 결국 친정의 도움을 받아 애를 키우고 살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땅을 샀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변호사의 말이 터무니없다는 듯 남편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땅이라뇨? 전 그런 거 모릅니다. 지금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자 저희 변호사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그렇죠. 그 땅은 현재는 원고 명의가 아닙니다. 그제야 남편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니까요. 내 재산 아니라니까.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었어요. 저희 측 변호사가 또 반격했거든요. 전 어디까지나 현재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서류를 꺼내 펼쳐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강원도 토지는 원래 원고 송민재 씨 명의였습니다. 매입 당시 원고 명의로 등기됐고 5년간 원고가 소유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변호사의 말이 이어지자 그때까지 여유가 느껴지던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침없는 변호는 계속됐어요. 그 토지의 명의가 바뀐 날짜가 언젠지 아십니까? 바로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일주일 전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고 변호사의 음성에 더욱 자신감이 실렸습니다. 원고가 이혼 소송을 앞두고 본인 명의의 토지를 급하게 제3자에게 명의 이전한 겁니다. 새로운 명의자는 원고의 사촌동생 송재혁 씨입니다. 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그건 그냥 사촌동생한테 판 거예요. 불법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서류를 꺼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매매대금 지급 기록에 수상한 점이 많더군요. 원고가 받은 돈은 토지 매도 자금이라고 보기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매도의 형식으로 눈속임했지만 거의 무상으로 명의만 이전한 거죠. 더구나 그 금액 역시 명의 이전 며칠 전에 원고가 송재혁 씨에게 미리 송금한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원고가 자신의 돈을 사촌 동생에게 미리 보냈다가
며칠 후에 토지를 팔아서 받는 돈인 척하면서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겁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판사가 남편을 바라보며 엄하게 물었죠. 원고 측 이에 대해 해명하세요. 하지만 남편의 변호사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었는지 바로 답하지 못하고 허둥댔어요. 그러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남편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촌이니까 싸게 준 건데. 그 말에 변호사가 피식 웃으며 종이 한 장을 꺼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고가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송재혁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여기에 송재혁 씨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뜻밖의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게 보였지만 변호사는 아랑곳 없이 진술서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촌형 송민재에게 땅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형이 이혼하면 재산분할 당할까봐 잠깐만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명의만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이혼 소송이 끝나면 다시 형 이름으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웅성거리자 남편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외쳤어요. 아니야, 거짓말이야. 난 그런 적 없다고. 난 애초에 땅 같은 거 없었어. 그런 남편을 향해 변호사가 다부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원고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재혁 씨도 처음에 같은 주장을 하더군요. 그러다 위증과 재산 은닉 공모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알려줬더니 바로 사실대로 털어놨어요. 남편이 부들부들 떨며 나지막히 으르렁거렸어요. 재혁이 그 자식이... 그 모습을 본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측 더 할 말 있습니까? 남편 측 변호사는 계속 난감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대신 저희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죠. 재판장님, 아직 말씀드릴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 기사 내용을 하나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토지가 있는 지역이 작년에 대규모 관광지와 리조트 개발지로 확정됐습니다. 5성급 호텔과 스키장이 들어서는 지역이죠. 주변 땅값이 10배 이상 올랐고 해당 토지의 현재 시세는 감정 결과... 변호사가 감정 서류를 들어보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약 20억 원입니다. 저는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아 멍하니 20억이라는 단어를 곱씹어봤어요. 너무 큰 금액이라 제대로 와닿지도 않았죠. 변호사는 저를 위해 정말 많은 것을 준비했더군요. 원고는 이 토지를 매입할 당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을 갚느라 지난 7년간 아내에게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못한 거죠. 원고가 그렇게 가장의 의무를 소홀히 할 때 피고 한지은 씨는 돈이 없다는 남편의 말만 믿고 친정에서 도움받아가며 생활했습니다. 남편이 자신 몰래 땅을 사고 대출을 갚느라 거짓말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그제야 저도 지난 모든 일이 이해됐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혼자 거액의 부동산을 사놓고 회사가 어려워 돈이 없다고 거짓말해온 겁니다. 그 바람에 저는 신혼집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친정의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용돈 받고 아이 분유값도 아끼면서 살 때 남편이라는 작자는 몰래 땅을 사고 그 대출을 갚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남편의 행태에 충격받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굳어진 얼굴로 소리친 겁니다. 민재야, 저 변호사 말이 진짜야? 내 빚을 갚고도 10억이 남을 만큼 재산이 있으면서 끝까지 숨기고 지은이 집을 팔아 빚을 갚겠다고 한 거냐?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식은땀만 흘렸습니다. 민재야, 어서 대답해. 정말 너한테 그렇게 엄청난 땅이 있었던 거야? 네가 20억짜리 땅이 있었던 거냐고? 시어머니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법정에 쩌렁쩌렁 울렸죠. 이 나쁜 자식아. 엄마가 빚쟁이한테 맞으면서 숨어다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도대체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던 거야?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엄마,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라고. 나중에 다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설명? 부모가 죽을 것 같다고 우는 것보다 돈이 그렇게 중요하디? 네가 어떻게 어미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혼자 너 키우느라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다 알면서. 그때 판사가 소리쳤습니다. 정숙하세요.
지금 재판 중입니다.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아들을 향해 눈을 희번떡거리는 걸 보니 솔직히 속으로 좀 고소했습니다. 둘이 한통속이 되어 저를 무시하고 구박하더니 시어머니 역시 아들한테 철저하게 배신당한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날의 사건 이후 소송은 완전히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남편 측이 아무리 매도를 주장했지만 모든 증거가 그걸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결국 이런 판결이 내려졌죠. 원고 송민재가 이혼소송 직전에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것은 명백한 재산 은닉 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원고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지만 판결은 이어졌어요. 또한 원고의 악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의 부당함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측 토지 20억에 대해 피고에게 70%, 원고에게 30%를 배분한다. 그 판결에 저와 부모님, 남편이 동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설명해 주더군요. 재산 은닉이 인정되면 분할 비율에서 불이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사촌동생 증언을 받아낸 거예요. 정리하면 의뢰인분 아파트 8억의 절반인 4억은 남편에게 줘야 하지만 남편 측 토지 20억의 70%인 14억은 의뢰인분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상계하면 오히려 남편이 의뢰인분께 1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거죠. 10억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꽥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집을 빼앗기는 게 아닐까 하고 마음 졸였는데 되려 10억을 받게 됐으니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때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너무합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판사는 표정에 조금의 변화도 없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원고가 재산을 숨기지 않았다면 이런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재산 은닉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하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결국 남편은 넋이 나간 듯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취소요. 나 이혼 안 해. 취소한다고. 하지만 전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먼저 소송 넣었잖아. 이젠 내가 이혼을 간절히 원해. 그러니까 절대 취소할 일은 없어. 그렇게 재판은 끝났지만 남편은 제 뒤를 졸졸 따라와 무릎을 꿇으며 비굴할 정도로 매달렸어요.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전 그런 남편을 내려다보며 이를 갈듯이 말했죠. 용서? 뚫린 입이라고 그런 말이 나와? 7년 동안 생활비 쥐어짜면서 내가 어떤 기분으로 살았는지 알아? 나한테 맨날 죽는 소리에서 친정에까지 손 벌리게 해놓고 너는 마누라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땅을 샀어? 그러고는 어머니 빚은 나더러 갚으라고 그렇게 들볶은 거냐고? 네가 인간이야?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난 아이 분유값 아끼려고 옆 동네까지 1시간에 걸어가서 장보고 아이 아플 때 병원비 없어서 엄마한테 몰래 돈도 빌렸어. 근데 당신은 그때 땅 사고 신나서 대출을 갚고 있었던 거잖아. 맨날 입으론 자식 노릇하겠다더니 어머니 빚 갚고도 남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땡전 한 푼 없는 척 사촌 이름으로 명의까지 빼돌려? 그래놓고 그 빚을 왜 우리 아빠가 사준 집으로 갚으래? 지은아, 내가 다 잘못했어. 알았어, 내가 그거 팔아서 엄마 빚 갚을게. 그러니까 우리 제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하자. 애를 생각해서라도. 닥쳐! 아이 얘긴 하지마. 당신이 애한테 뭘 해줬는데 애 먹을 거 사주라고 생활비 한번 넉넉하게 준 적 없는 인간이 어디 감히 애 얘기를 꺼내. 당신은 부모 자격도 남편 자격도 이젠 아들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너 혼자 그 땅 팔아 얼마나 잘 살려고 했는진 모르겠지만 넌 한마디로 망한 거야.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됐어. 이미 이혼 판결 났어. 내 인생에 다신 너랑 부부로 엮이는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서다 생각을 바꾸고 다시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 활짝 웃으며 말했죠. 아 참, 그래도 고맙다는 말은 해야겠지?
그동안 악착같이 벌어서 그런 좋은 땅 사줘서 고마워. 그 덕에 나도 하루아침에 10억을 손에 넣게 됐네. 그동안 당신 마누라로 살면서 고생한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쓸게. 나한테 아무리 매달려도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그 시간에 가서 충격받은 너희 어머니나 잘 달래드려. 그러고 돌아서는 속이 동치미를 한 사발 들이켠 것처럼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혼이 확정되고 저는 아빠가 사주신 아파트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어요. 거기다 덤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나 큰 10억이라는 거액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전 남편은 결국 땅을 팔아 저한테 돈을 주고 남은 돈으로 시어머니의 빚을 갚았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속았다고 길길이 날뛰고 난리였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은 땅도 잃고 집도 잃고 마누라와 아이도 잃고 심지어 직장도 잃었답니다. 저와 소송을 벌이며 정신없을 때 빚쟁이들이 현장으로 계속 들이닥치는 바람에 잘린 거죠. 그래서 그 나이에 일용직을 전전하며 사는 모양이었어요. 따로 갈 곳도 없어 자기 어머니와 함께 산동네 월세방에 들어가 여름엔 더위와 겨울엔 추위와 싸우며 지낸다고 합니다. 반면에 저는 남편에게 받은 거액으로 편안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비록 회사는 그만두게 됐지만 친정 근처로 이사해서 작은 꽃집도 열고 아담한 아파트를 구해 아이와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죠. 아빠가 저를 위해 사주셨던 집은 월세를 놓아 다달이 짭짤한 수입도 얻고 있네요. 이렇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며 가끔 드는 생각이 있어요. 만일 남편이 집을 팔아 빚을 갚자고 했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그 말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집을 팔아 빚을 다 갚고 나면 전 어차피 버림받았을 거예요. 저와 평생을 함께할 남자라면 뒤로 딴주머니 차며 생활비 안 갖다 주는 짓은 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저에게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준 부모님과 현명한 변호사를 만나는 행운이 따랐죠. 그런 주위의 도움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게 오늘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제 사연이 남 얘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세요. 하늘도 용기 내는 자에게 행운을 내리는 게 분명하니까요. 제가 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긴 사연에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